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전산회계 1급 100회차 본회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0회차 시험은 2022년 2월에 처음 보는 시험이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전산세무회계가 100회가 됐다는 것도 좀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전산회계 1급 본회차에 대해 해설 강의 이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 대한 문제 구성은 기존 시험과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회계 원리 8문제, 원가액의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계산형 문제가 5문제, 이론서 수령 문제가 10문제 나왔는데 계산형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는 한두 문제는 좀 더 많이 출제되는데 이게 좀 출제 경향이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계산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유형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중하의 구분을 봐도 상위 2문제, 중위 13문제, 하에 대한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난이도도 살짝 좀 더 상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우리 본회차 지금 평가라 볼 수 있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는 중이고요. 다음 중 재무제표 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보시면은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회계에서는 추정이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측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 추정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대손 충당금도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충당부채 같은 경우는 최선의 추정치라 그래서 추정치가 높죠. 그 추정치를 사용한다는 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옳은 말 읽고 넘어갈게요. 2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그 기업,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약간 책 쓰는 게 있어갖고 여러 회사들 좀 이게 조사하다가 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에서 그래도 좀 이미지가 높은 그런 회사 있을까 좀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이소라는 데를 또 찾았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뭐 1,000원, 2,000원 뭐 이런 것들 파는 회사잖아요. 얘는 매출이 얼마나 될까? 근데 회사명이 다이소 맞는데 주식회사 아성 다이소더라고요. 근데 전 매출액이 한 500억, 뭐 600억 이 정도 될 줄 알았어. 근데 내 매출 보고 깜놀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2조 5천억.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한 2조 5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업 실체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옳은 말이죠. 4번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성 다이소를 보면 아성 다이소만 나오지 그 경쟁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그 환경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거는 알아서 뭐 정보 이용자들 조사해라 이런 거죠.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은 중으로 할지 상으로 할지 좀 고민이 가긴 했어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다음에 회계 처리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비품 700만 원,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 계상되겠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비용 처리에서 비용이 과대 계상되겠죠. 비용이 과대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과소 계상되겠죠. 이런 효과가 생긴다. 뭐 수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요 분기에서 수익은 상관없으니까. 답이 그러면은 2번이죠. 자산이 700 과소, 비용은 700 과대, 이익은 700 과소가 돼야 되니까요.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인데 또 이런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3번 문제는 계산 문제고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했는데 보시면은 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재고자산 금액 이런 문제 나오면 수량을 먼저 파악을 해주세요. 수량을 파악을 해보면은 일단 매입이 3,000개, 2,000개 그러니까 토탈 매입은 5,000개예요.
판매된 수량은 500개, 1,500개, 500개가 2,500개가 판매가 됐네요. 5,000개 중에. 이에 2,500개는 매출 원가에 대한 수량이고요. 남은 것도 2,500개네. 공교롭게도. 선입선 치법 먼저 있는 게 먼저 팔리잖아요.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기말 재고는 가장 마지막에 매입한 거. 그래서 2,000개는 400원으로. 그 다음 매입층이 되겠죠. 500개는 500원으로. 이렇게 기말 재고가 계산되겠네요. 아, 잘못 봤나? 잠깐만요. 잘못 봤어요. 매출이구나. 그래서 보시면 2,000개는 여기 400원으로 제일 마지막. 그 다음 매입이 여기네요. 여기서 500개는 300원으로. 예. 좀 잘못 봤어요. 계산하면 95만 원 계산되겠죠. 그 답이 그래서 4번이 나온다. 그래서 뭐 아주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상으로 좀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그러니까 무형자산 정의 세 가지 알아두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형자산 기준서에 의한 무형자산의 이제 특징이 세 가지죠. 그래서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 이 세 가지죠. 그러니까 4번의 판매 가능성은 무형자산과 상관이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된다. 5번 문제. 뭐 사이즈는 큰데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다음은 대안이 단기 중에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취득원가 200만 원인 주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 말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죠. 기말 공정가치 240만 원. 그러니까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고 평가에 대한 분계가 들어가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 40만 원 증가하죠. 그리고 우리가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하니까 일단 그런 분계들이 지금 2번, 3번, 4번이 그런 류의 문제네요. 두 번째는 취득원가 180만 원인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이번엔 장기 투자 목적, 얘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보유 이건 말이 안 되고, 자, 얘가 기말 공정가치가 170만 원, 얘는 10만 원이 감소했겠네요. 고로 답이 4번이죠.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40만 원 증가 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 분계하면 되고, 두 번째는 매도 가능 증권이 대변의 감소 10만 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 분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랑 상관없을 수 있지만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 되는 거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도 계산 문제인데 어렵진 않아요. 연수합계법 1차 연도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취득원가 6천만 원 1월 1일 날 취득했고요.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라고 했네요. 내용 연수가 3년.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연수합계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연수합계법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하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하죠. 여기에 우리가 연수합계법의 상각률은 이렇게 되죠. 분모는 내용 연수의 합계, 연수 합계분의 분자는 잔여 내용 연수를 적용하죠. 그러면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10%라 했으니까 6천만 원의 10% 600만 원이 되겠죠. 연수합계 3년이니까 3, 2, 1, 6년이 되는 거고요. 1차 연도니까 3년 남았죠.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700만 원 나오겠네요. 2,700만 원이 연수합계법에 의한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금액이 된다라는 얘기죠.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7번)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볼까요? 일단 물리적 실체는 있다. 옳은 말이죠. 판매 목적이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재고자산이 되니까 이건 뭐 중 혹은 하가 될 수도 있겠죠.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맞겠죠. 답은 2번. 뭐 이런 문제는 좀 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8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해 매출원가를 계산하시오. 우리 매출원가 계산하는 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연습을 우리가 해봤던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상품 팁박스를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기초 상품이 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200만 원. 노멀한 문제니까 매입 할인은 우리 매입에서 차감하죠. 마이너스 10만 원. 매입 운임은 매입에 가산하죠. 플러스 20만 원. 기말 상품은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합계가 판매 가능 상품이잖아요. 이렇게 합치면 되죠. 710만 원에서 200만 원 기말 재고를 차감하니까 매출원가는 510만 원. 기본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상품 팁박스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매출 원가 계산하는 문제. 뭐 어렵진 않죠, 사실은. 이번에도 뭐 여러분들이 뭐 부분 점수 Q&A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글도 보고 뭐 그분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뭐 강의 잘 듣고 이번에 뭐 다 맞았대요. 이론 실기 가다반 채점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가 실수를 해서 97점이라고 어쨌든 뭐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수강평도 써주시고 해갖고 또 이게 나름 보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론이 계산이 좀 늘어난 건 맞는데 어렵지는 않았다. 본회차의 이론 문제들이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할만하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뭐 충분히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뭐 조심해서 풀어야 되겠죠. 예. 부분 점수 Q&A를 많이 올려주셔갖고 제가 웬만하면 실시간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질문이 너무 많다 보면 조금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제가 가다반을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학생분들은 제가 가다반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가다반을 작성하는 그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확한 문제는 그 시험본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서 그러니까 공시를 하는 그 시험 본 날 8시 이후에야 저도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부분 점수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래요? 이런 식의 문제는 저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킵해 놓거든요. 8시 이후에 실제 문제가 공개가 됐을 때 그때 답변을 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건 어쩐 뭐 기술적 한계다.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 볼까요? 9번부터 지금 8번까지가 재무회계, 그러니까 회계 원리 문제인데 한번 회계 원리 문제들 좀 잠깐 볼까요? 1번 문제 뭐 추정 요거, 자 2번 문제
이제 뭐 오류 수정이라 볼 수 있겠죠. 3번 선입선출법에 의해 기말재고 구하는 문제. 이건 뭐 쉽잖아. 무형자산 정의. 5번은 이제 유가증권 평가가 나온 거죠. 6번은 감가상각비 계산. 7번은 유형자산의 뭐 정의. 그러니까 뭐 5번이나 6번 4번이나 사실은 7번은 하를 줘도 상관없었어요. 8번 매출원가 계산. 얘도 어려운 계산 아니었죠. 그러니까 재무에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원가 회계 쪽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이라는 게 나오면은 바로 이 생각 들어야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1번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방법이 맞네요.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 이 배분 순위를 고려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 뿐이에요. 단계 배분법이 아닌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이 배분 순서를 정할 필요 없죠. 다만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무시하니까 계산이 간편하고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고려하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겠죠. 4번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지금 한 얘기인데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이 맞겠죠. 3번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분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 더 순이익이 높다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 단계, 상호.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거를 무시하는 거고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하는 거죠. 보조 부분이 다른 보조에 주는 걸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 그리고 상호 배분법은 보조가 보조한테 주는 거를 모두 고려하는 방법.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리하여 제조 부분 뭐 A, 제조 부분 B에 배분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그게 모두 판매됐다라고 가정하면 전체 회사의 이익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해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더 정확하니 아니니 이런 복잡하니 아니 이런 개념은 있지만은 뭐 여기서 이익이 누가 높니 낮니 이런 개념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은 조금은 난도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0번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 그래서 얘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좀 있는데 노무비 발생에 기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당월 선급, 당월 미지급이 없고 그냥 전월 선급, 당월 지급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풀 수도 있거든요. 잘 보세요. 노무비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전월 선급은 내가 미리 준 거지. 얘 발생액이야. 당월 잠깐만요. 이게 미지급일 텐데 당월 지급이 아니라 당월 지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에 20만 원 노무비 발생한 거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발생액이에요. 그게 70만 원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문제가 별로야 사실은.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11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이 나오면 바로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1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특징은 원가를 어떻게 집계하냐의 차이죠. 원가 집계.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죠. 그래서 업종을 본다면은 개별원가 계산이 품종은 많아도 돼요.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업종이죠.
주로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죠. 반면에 이제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이죠. 연속적이고 대량 생산하는 업종. 그래서 이제 개별원가 계산이 뭐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업 같은 데 적합하죠.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 일반 제조 업종이 연속 생산하잖아요. 예. 연속 대량 생산하죠. 그래서 뭐 기업체 강의 같은 게 의뢰가 들어오면 이 회사가 종합원가 계산을 제조회사라면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지 개별원가 계산을 쓰는지를 제가 먼저 파악을 좀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이라 볼 수 있는데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직접비들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인 추적하니까요. 제조 간접비의 합리적 배부죠. OH의 합리적 배부가 핵심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단가의 개념, 완성품 한산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죠. 그래서 둘 간의 비교에는 개별 원가 계산이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니까 정확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 종합 원가 계산이 공정별로 뭉뚱그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성이 떨어진다,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은 우리가 정확성이 높으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계산이 간편하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종합 원가 계산이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원가의 개별 원가 계산이 원가를 집계를 해줘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해당 문제를 보시면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이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11번의 답이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1번 틀리네요. 왜냐하면 연속 대량 생산이라면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라 종합 원가 계산이 될 테니까. 이번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이거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3번이 옳은 말이겠죠. 3번 종합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지시설을 사랑한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이제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제조지시설 이런 표현은 틀려요. 그래서 뭐 계속되는 제조지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틀리다. 어느 정도 특징을 알고 있으면 답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원가에게 12번 문제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이거는 뭐 강조를 많이 한 거지만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한다. 이게 정상 원가 계산, 노멀 커스팅이라 하는 거죠. 제조 간접 예정 배부할 때 배부 산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랬잖아요. 하나는 실제다.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다. 이걸 예정 배부액이라 그러죠. 요거 잘 보세요. 예. 그리고 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총 제조 간접비 예산을 OH 예산을 총 예정 기준 나눈 거죠. 요게 예정 배부액이다.
예정 배부에게 계산 시 실제 조업도, 여기선 실제 배부율, 그리고 하나는 예정 조업도라 표현한 거죠. 예정 배부율을. 아이고 잘못했다. 죄송해요. 실제 조업도. 밑줄 잘못했다. 실제 조업도. 예정 배부율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뭐다? 4번이 된다. 그래서 이론에서 강제했잖아요. 이 제조 간접, 그러니까 예정 제조 간접비 배부 산식을 말하면은 자 보시면은 하나는 실제다. 실제 조업도가 예정 배부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하나는 실제다. 그 실제가 조업도다.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실제 조업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자, 원가액의 네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각각의 특징을 알면 답에 도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번은 좀 덜 본 문제긴 하니까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은 단서가 너무 단조로워. 11번은 얘는 종합원가, 개별원가 계산의 각 특징인데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을 거라 생각 들고요. 12번 배부산식에 대해서 많이 해봤죠. 예. 쉽게 나왔다.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린 걸 물어봤고요. 1번 영세율은 부분 면세제도. 틀렸네요. 영세율이라 하는 거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 면세라고 표현하죠. 완전 면세제도다. 반면에 부분 면세제도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걔는 면세를 말하는 거죠. 이번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이 맞죠. 소비지국의 부가가치세 세율로 과세하겠다. 그럼 영세율의 목적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맞겠죠. 그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영세율 나오면 딱 두 개로 나눠지죠. 영세율이 나오면 그러니까 0%로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있는데 세율이 0%니까 세액은 0이겠죠. 매출세액이. 영세율이 나면 딱 두 개로 구분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직수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또 영어로는 로컬 LC라 그러니까 로컬 LC에 의한 공급. 이렇게 나눴을 때 세금 계산서 직수출의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죠. 하지만 내국 신용장에 의한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니까 그렇지. 4번은 옳은 말이지.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영세율이 좀 발급될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이어야 돼요.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요. 1번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했다. 아,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답이 1번이 되겠죠. 내가 뭐 직원으로 일해.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가 되는 거죠. 딴 거 볼까요? 자, 2번은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래 과세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었죠. 바로 2번이죠.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뭐 아들한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그러니까 뭐 건물주가 아들한테 자기 건물 임차료 안 받고 공짜로 무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되죠. 3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이게 바로 용역으로 보는 가공이죠. 4번 건설 사업자가 건설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건설업과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주요 자재 혹은 일부 자재 부담 여부 불문하고 다 몽땅 용역의 공급으로 보내요. 근데 1번이 명확하게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번이 답이네요.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여기 한 번 쓰고 잠깐만요. 이게 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을 표현할게요. 줄여서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로의 공급가액 이런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숫자가 좀 의미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2억 원이 이제 이상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3억 원 이상이다. 이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억 원은 이제 쓸 데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그러니까 여기 2월 달에 보는 시험 있죠. 걔는 구기준 적용이에요. 얘는 이제 사라진 기준이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된다? 2억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얘만 살아있다라고 보면 돼요. 해설은 3억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구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신기준이 적용되면은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고 개인 중에선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 원이라고 표현할게요.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2번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렇죠.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를 누가 하냐? 공급자가 한다는 거죠. 자,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렇죠. 바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겠죠.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3번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의 발행 수입계산서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바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되겠죠. 답이 1번이 답이 돼요. 부가가치세 세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13번은 뭐 영세율에 대한 기본 개념. 이건 뭐 총칙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바로 과세 대상에 대해 본 거고요. 14번은 15번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0회 본회차 전산회계 1급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에듀윌에서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좋은 점수로 합격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금 점수가 부족하다, 내가 준비 기간이 좀 부족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완해갖고 다음 100일의 시험에 도전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우리 100회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